XSFM입니다. I, D, W, K. 그 알실은 출근길, 작업장, 집에서도 많이 듣는 프로그램입니다만은 또한 휴가길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7월의 기획,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휴가 시즌 편에서 여행과 레저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봅시다. 청취자 여러분, 업무일 잘 견디셨습니까? 2017년 7월 두 번째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만드는 XSFM의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지난달에 기획에 수고를 해주셨던 국방개혁 스타터스 킷에 특별기획 국방기획 스타터스 킷에 수고를 해주셨던 김광진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바톤을 그 다음 특별기획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는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잠시 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캐치 못하시면 계속 돌려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 술친굼. 술친구는 늘 할 말이 많네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 보고 오라가라 자꾸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술친굼 홈페이지에서 네. 4+1 당독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4 더하기 1 뭐야? 그럼 액세스몰에서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참고하세요. 액세스몰에서는 안 하고요. 제일 싸니까 소개해드려요. 네. 대량으로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소량으로 구입하실 때는 액세스몰에서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떨이를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술친굼이 사업을 접는다. 그럼 저희한테는 안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께는 당분간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쌀 때 많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안 갔습니다. 계속 있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거 다른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독점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다른 방송에도 막 팔려나가고. 이게 지금 상도덕에 어긋나거든요. 네. 싸구려 컨텐츠다. 이런 에피소드 돌려막기 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네? 나가서 떠든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저희가 다루면 좀 다르다. 재난 시즌에 재난 전문가 사무엘성님이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거의 원래 시작했었을 때의 기준으로 치면은 계절이 3개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예. 그죠? 다이나믹 코리아 정말 어디 안 갑니다. 그동안 참 일 많았죠. 우리는 재난을 막아보고자 방송을 만들었습니다만, 예, 박근혜 씨 입장에서 너무 큰 재난이 오는 바람에, 예, 이 방송이 한 9개월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충 미뤄지면은 제가 누구더라 정도가 아니라 뭔 얘기였더라라는 형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알실의 특징이 있죠. 세상 모든 방송은 그 알실 안 들은 척하지만 그 알실의 출연자들은 세상 모든 방송에 불려나간다. 그래서 저는 재난 전문가라고 소개하면 모두가 비웃을 줄 알았더니 재난 전문가라고 막 다른 방송에서 섭외를 했더라고요. 라디오 출연하고 그러셨더만요. 네, 거기 가가지고는 20분 만에 쫓겨났는데 네. 와, 게스트를 쫓아내요.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라고. 보통 못해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 제대로 된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고요. 일단
복습을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네. 9개월 만에 나왔으니까는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거의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중요한 것부터 좀 정리를 하면 기본 준비, 복습. 첫 번째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 배낭의 준비였죠. 생존 배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들, 두 번째는 구급약, 세 번째는 롤링 스토어법으로 정리한 구급 식량과 물리였죠. 네. 롤링 스톡법에 대해서 198회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98A랑 198B였죠. 네. 예. 롤링 스토어법으로 저장한 음식들을 한 달에 하루 맛보는 날을 정하고 그날마다 특정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가족들과 같이 논의해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이쪽 물품 수입업에서 종사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재난 상황으로 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캐리비안 2, 3에서 그 제일 최대 악당으로 나온 사람 있죠. 캐틀버켓, 네. 버켓. 동인도에서 총독인데 이 아저씨 3에서 좀 허무하게 죽죠. 네. 세상 끝에서 그 전투 마지막 시인에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부하들 사이에서 멍하게 좋은 비즈니스였어. 하고는 폭사하죠. 그렇습니다. 자기 계약금이 많았다는 소린지 폭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느냐, 저렇게 사람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죽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의원구치소에 수감번호 503번으로 계시는 분이 세월호 당시에 하셨던 행동들로 봐도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마주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판단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503호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처음 가서 섰을 때 아니 구명조끼를 다 착용하고 있다는데 아이들을 왜 못 찾냐고 화를 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행기 타보신 분들이면 대충 기억하실 텐데 구명복은 비행기 안에서 터뜨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비행기 밖에서 나가가지고 공개를 주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안에서 하면 뭐 못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물속에 가라앉을 경우에는 그 문을 빠져나가지 부력 때문에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네. 실제로 세월호에 많은 학생들도 그 때문에 죽었죠. 근데 이게 7시간 동안 뭐 안 한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먼저 벌어졌었을 때 그 상황들에서 어떤 결정들을 갖다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좀 먼저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체적인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 예를 들자면은 2002년도에 그 히든커 감독님이 정신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평정심과 프로답게 주어진 시간 동안 완급 조절을 하며 효과적으로 시간과 체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말한 정신력이다. 그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정신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보통 장정구식 모델, 임춘애식 모델,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뭔가 그건 무슨 러너스 하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배우는 맞아요. 정신력. 네. 근데 그건 복종을 하라는 거지 주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웨이프리프팅 지침서를 봐도 그런 정신력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절에 대해서, 자기의 관절과 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훈련을 수행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력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 예. 레베카 솔릿이라는 미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그 분석 결과 일반인의 상상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던 거고요. 네. 영화 산앤드레스도 역시 좀 망한 필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에요. 한국에서 안 팔렸는데 미국은 드웨인 존슨이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잘 팔리죠, 요즘은. 일단 먹고 가나요? 네, 샌안드레아스는 잘 팔렸죠. 한국에서는 많이 안 보셨을 거다. 사람들은 또 GTA인 줄 알고 맞아요. 봤다가 아니 GTA가 갈라져요? 재난이 떠 이러면서. 이거 보면은 이 루팅이라고 하죠. 그 슈퍼마켓이랑 그 마켓들 쳐들어가가지고는 물건 막 가져가는 것들. 네.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80년대 광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년부터 가을까지 광장을 이랑 좀 비슷해져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질서들을 갖다 지키려고 하고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눕니다. 구호물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면은 그때 이제 위치 이동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진행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부부도 각방을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분들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요? 예. 부부가 각방을 써요? 예. 모르셨나? 예. 몰랐어요. 그 그러니까 일본인과 결혼하신 한국 분들이 제일 이제 처음에 당황을 하는 게 같은 방을 쓴다. 같은 방을 쓰지 않고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부부가 신혼인데도.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이 조금 멘붕, 일본인들은 또 이제 한 방을 같이 쓴다는 거에 또 멘붕. 뭐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좀 있는데. 획기적인데 한번 트라이볼만 할 것 같아요. 다문화 특집을 한번 해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튼 이분들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한데 2011년 동북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해가지고 공경에 전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었을 때 가장 많은 트윗이 나왔던 거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집 어디니까 여기 와서 주무세요. 우리 집으로 와라. 집에 못 가니까 집에 못 가는 거 아니니까 전철 끊어졌잖냐. 그리고 뭐 올해 영국 같은 경우에 테러가 정말 많았죠. 근데 런던 시민들이나 맨체스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러가 터질 때마다 먹을 것과 담요를 들고 나왔었어요. 재난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물류는 일단 정지를 하죠. 그죠. 물류 정지의 상황은 평시에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동네 편의점 어디로 가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72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식량과 물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의 비상 대응 체계 자체가 작용하기 전에 그걸 갖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보통 12시간에서 20시간 정도면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가족에서 6가족 정도를 갖다가 부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분이 만약에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한 가정이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시스템의 작동과 개인들의 행동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하게 구분들이 되는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감안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개인 역시 어찌됐건 간에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트위터든 뭐든 프로그램의 UI가 가끔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보고 다른 경험들 갖다 요구를 하게 되죠. 네. UI란 그렇죠. 예. 어떤 시스템이 바뀌든 사람들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과 관련된 관계가 좀 있으니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서 생존 배낭을 갖다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재난 때문에 세상이 정지됐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이런 경험이 있을까봐 지금 윤세민 말고 김상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전에 부산 살 때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눈이 엄청나게 한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2000년이에요? 2000년은 아니죠. 한 1994년 5년 그때쯤이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부산은 1cm만 오면 난리가 나죠. 그게 문제였어요. 1cm가 도시가 멈추죠. 예. 그래서 일단은 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고요. 구청이나 그런 데서 뭐 연마칼슘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연마칼슘이 없죠.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그런 액세서리 매장 가더라도 체인 같은 거 없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하루 정도 세상이 정지된 듯한. 거기다 부산은 평지가 아니라 옛날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서 길이 안 뽀개졌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옛날 길들을 그대로 도로로 닦아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눈 오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출퇴근을 지하철로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지하철이 거의 한 1분에 한 대씩 올 정도로 연장 운행하고 90년대에는 2호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죠. 예. 네. 그리고 부산 지하철은 또 유덜이 좀 작잖아요. 좀 작죠. 요즘은 좀 커졌는데 그래도 좀 작잖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네. 이런 상황 말씀입니다. 그걸 UI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훌륭하게 만드는지는 개발하는 쪽의 몫인데 그걸 경험해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순전히 유저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피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나를 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는 상당 부분이 내 경험이다. 그렇죠.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능력들을 좀 더 기른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유면상 PD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어떠한 재난의 형태가 이제 닥치더라도 가장 먼저 죽을 사람에 해당해요. 저분이 왜요?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가 제가 준비한 XSFM이 준비한 진짜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바쁘게 강론을 달려볼 겁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무릎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산불이 났을 때 들으셨다시피 첫 번째는 산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들. 캠핑 가보신 분들, 특히 가서 아니면은 그 옛날에 산장에 민박 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젖은 장작이 얼마나 골치덩어리인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불 진짜 안 붙어요. 아니, 불이 안 붙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구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애가 그 나무 마디마디 사이에서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그냥 물이 끓어요. 쓸 수 없는 거네요, 그냥. 네. 그런데 산불은 이 살아있는 나무가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그 엄청난 열기에 사실은 이 나무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산불이라고 하면은 나무가 탔네라고 하는 거지만, 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포르투갈 산불에서 6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네. 그럼 포르투갈이 후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그래도 EU 그 가입국이고 경제 상태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불의 규모가 워낙에 커서 그랬던 거죠. 뭐 우리도 실제로 2005년도에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로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이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33%는 사람 때문에 벌어집니다. 인터넷이 사실은 문제가 옛날 데이터들이 버전업이 안 된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검색하면 옛날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산불 진압은 지방산림청소관이기 때문에 119로 신고를 했더니만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119 상황실에서 봤습니다. 아, 바뀌었군요. 사람들이 실제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는 119 상황실에서 받아가지고는 그 산림청으로 넘깁니다. 물론 산림청의 중앙산불대책본부로 전화를 해도 되긴 되는데, 번호는 042481-4119에 다시 신고를 그래서도 되는데, 이거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니까요. 예.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쓸데없이 섬세했네요. 사전 대비. 산행시에는 도시락과 충분한 식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불을 만들 일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켜야 됩니다. 아, 식수란 그런 의미.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산을 싫어해서 이 경험이 없는데, 지금도 일요일에 우리는 뭐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산들 올라가면 거기서 불판 들고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이 많나 보더라고요. 예, 많아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 괜찮은데 올라가실 때 막걸리 한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야영은 반드시 지정된 야영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 곳에나 비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산 좀 타신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어기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자면 뭐가 위험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곡 형태의 곳이라고 한다면 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금방 네, 그건 뭐 산불과는 무관하군요. 네. 그리고 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데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불을 낼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네. 쓰레기는 반드시 들고 내려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산불의 8% 정도는 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도 이상한데 그 버린 쓰레기를 태우는 이유는 뭘까요?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 차라리 그냥 버리고 가라. 그걸 권하는 건 아니지만 태우기는 왜 태워요?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즐겁나? 모르겠습니다. 산불의 8% 정도는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발생들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산불이 난 것을 보셨으면 난 위치와 산불의 상태를 119에 바로 알리셔야 됩니다. 위치를 어떻게 하죠? 등산로에는 위치 표지석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네. 그 위치 표지석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119 신고를 할 때 문자나 이미지로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열어오셔서 지금 현재 위치, 산등성이 보이는 수준과 지금 현재 제일 크게 잡은 화면 2개 정도로 갖다 보내주면 어딘지 확인들이 되죠. 이젠 그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일단 대피하셔야 되고요. 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으면 진화를 직접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젖은 장작이 얼마나 불이 잘 안 붙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그 소화기 갖고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나무 하나만 불이 붙어도 그냥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고 도망가야 된다. 예. 나무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상태라면 연소가 가능한 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연소가 된다는 거는 기화된 상태에서 이제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서 난리치면 질식돼서 가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 기준은 지금 현재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산불은 기본적으로 불이 난 곳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났으면은 불이 난 곳보다 아래 방향이 기본적으로 방향이고요. 주된 대피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탈 것이 적은 지역이 이제 대피지가 되겠죠. 타지 않는 것이 많은 곳. 그러니까 도로, 큰 바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불에 탈 만한 것들, 나무나 마른 숯불 같은 것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나무보다 풀떼기가 더 잘 옮겨 붙겠네요. 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냥 슉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거꾸로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전 일구듯 흙이 완전히 타가지고 흙이 완전히 드러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안전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산행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게 흙인지 낙엽인지 구분도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는 가능한 한 좀 이제 아시는 분들에게 얘기되어진 거고 가능한 한 안 탈 것들로 움직이시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 개울이 있으면 수건이나 겉옷에 물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코와 입을 막고는 대피를 해야 됩니다. 유독가스는 어찌됐건 간에 문제가 되거든요. 물이 보이면 물을 써가면서 움직여라. 등산객이었으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대피 방법들이 되고요. 그리고 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민방위 훈련들을 대체로 이 산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니까는 넘어가도 되긴 되는데 뭐 혹시 은퇴하신 다음에 전원주택 짓고 막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산불이 마을로 옮겨 붙고 있다면 탈만한 물질들을 갖다 몽땅 다 산불이 번지는 반대 방향으로 갖다 놓고 계속 물을 뿌려야 됩니다. 대피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피령이 발령이 되면은 이웃집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데리고 나가야 되고요. 산불이 마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축은 즉시 다른 마을로 먼저 옮겨놔야 됩니다. 동물들을 딴 데 일단 짱박아 놓고 돌아와서. 예. 예. 마을 입구부터 불이 나는 곳까지 소방차 진입이 쉽도록 그 근처에 차들을 갖다 몽땅 다 치워놔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불길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다는. 차 빼라. 그 생각하기 힘들어요. 차 빼는 거. 맞아. 이게 차가 또 불이 붙으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이미 생기고 나서 산을 따라서 불이 번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물건 옮기고 동물 옮기고 막 식구들 깨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고 있다가 차를 늦게 뺐어. 극한으로 당황한 상황에서 소방차에서 차 빼라고 이랬을 때 그거보다 연소돼 버릴 가능성들도 있죠. 차가 타고 있거나 예. 차가 타면 그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이 산불은 불의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불이 봉우리로 막 날아다녀요.
불이 날아다닌다. 예. 이 기화돼가지고는 쭉 불이 올라갔다가 다시 다른 산 쪽으로 떨어져요.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 규모가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상을 사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불이 날아갈 거라고. 그렇죠. 근데 불이 날아가요. 이러면은 대피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꿔서 줍니다, 보통. 후퇴해야 되는군요. 예, 관계기관 공무원들한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대피소 위치를 다시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방송으로 들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이 위에 있어. 아래를 보고 그냥 아랫길로 따라 내려가. 근데 다 내려왔더니 이미 거기가 타고 있어. 그랬다면 이제 실패. 그러니까 그거가 사람이 익사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일반적으로 하는 본능적인 행위가 뭐든지 잡고 밑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사 사고의 거의 대부분의 연쇄 익사 사고의 문제들은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죽고 이런 형태들로 벌어지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가에서의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지적해 주실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 세 가지입니다. 불 태우면 안 됩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 같은 거 태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 태우시면 안 되고 성묘할 때 신위 태우시면 안 됩니다. 뭘 태우면 안 돼요? 신위. 산에 그 성묘하러 올라가셔가지고는 신위 태우다가 불 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위인데 이걸 태운 다음에 발로 밟아끄진 않잖아요. 신위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아, 신위 태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향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향로 안에서 태우고 불씨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그 일반적으로 제사 지낼 때는 손으로 튀어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뚝뚝뚝 쳐가지고 올라가면 이게 푹 하고 다른 데로 날아가죠, 불이. 가급적 태울 수 있는 것은 들고 가지 마라. 아예 불 근처로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불 근처에 군 보면은 그 탄약고 경계병들이나 그 탄약고 근처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담배랑 라이터를 갖다 딴 데다 놓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예. 똑같이 해야 됩니다. 네. 거기 안 가길 잘했네. 1차적으로 그냥 사람이 산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산이 좋은 생각이다. 근데 사람은 자꾸 산을 부른다며요. 산이 저를 부른 적은 없어 모르겠는데. 이 의사들이 산행을 굉장히 자주 권해요. 네. 운동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그걸 많이 권하시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은 산은 본인이 이제 페이스를 조절해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혼자서도 가기 쉽고 네. 그리고 햇빛을 많이 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 해가 있는 중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를 많이 보면 우울증이 좀 낫죠. 그래서 많이들 권하는데 그리고 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들 때문에 산행들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울함을 날리려면 뭐 논밭을 태우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신의를 태우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산에는 가지 말고 외부 활동을 해라. 네. 트위터 그만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산에 마주 가니까 뭐 어떡합니까? 여튼 첫 번째는 산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산행 중 폭우를 만났을 때. 또 산이야. 예. 산행 중에 폭우를 만났을 때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좀 난감한 부분인데 네. 제가 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냥 거기 사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동네에서 살았죠.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그 아주 큰 산을 갖다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북한산 중급자 코스를 좀 내가 오래 걷고 있구나. 라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들어요. 산에 너무 익숙해진다면? 산의 규모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히말라야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산들을 생각을 하는데 트레킹하는 코스들도 사실은 북한산 중급자 코스를 하루 6시간 동안 한 14박 15일 정도 걷는 거예요. 그럼 북한산 중급 코스가 아니잖아요. 북한산 14개잖아요. 아, 북한산 중급자 코스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고 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우습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14일을 만약에, 물론 우리 모두가 산에 올라간다고 히말라야 가진 않지만, 여튼 북한산이라도 갔어요. 보통, 초보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한나절 걸린다 치자고요. 예. 비가 많이 온다. 근데 이게 3시간 올라왔는데. 기억해야 할 사실들. 그 산이 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조금 겉대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해가 굉장히 강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저도 비슷한 일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20살 때 친구들하고 같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잘 놀다가 갑자기 저녁 때인가 기분이 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은 하룻밤 자고 가자 했는데 제가 그냥 억지로 데리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계곡이 난리가 났겠죠. 네. 그래서 1시간도 안 걸려고. 제가 있던 그곳에서 지금 119 구급대원들이 가서 구조를 하고 있던 그 장면을 뉴스로 제가 확인을 했죠. 그날 밤에. 국민안전처 재난연가, 그러니까 국민안전처가 좀 이상한 짓거리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이상한 그 통계 자료들을 좀 많이 냈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등산 사고가 얼마가 있었고 얼마가 죽었다는 것 갖다 통계를 냈거든요. 여기서 33,139건의 등산 사고가 있었고 48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5년간 486명. 예. 연 100명이 등산사고로 한국에선 죽었다. 예. 그런데 좀 재미있는 다른 통계를 들면 에베레스트를 사람들이 오르기 시작했던 게 1921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2016년까지 작년까지 총 죽은 사망자가 282명입니다. 95년간 280명이 사망을 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2.9명 정도 죽은 거예요. 한국 산에서 죽는 사람이 30 몇 배가 넘어요? 한 34배 정도 되죠. 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안전수칙들 자체를 갖다 지키지 않아서 발생들이 되는 문제들도 있고, 뭐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저는 뭐 한국의 산은 올라가서 뭘 하시는지는 제가 좀 모르진 않기 때문에 저러다 죽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히말라야에서는 왜 그렇게 사망사고가 없는지가 신기할 지경이네요. 아 근데 네팔 정부는 지금 이것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특별한 정책을 갖다 펴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한국에서는 지하철 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다 하잖아요. 교육도 그렇죠. 못 받고. 그렇다고 뭐 네팔이 나을 것 같지도 않은 게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 오잖아요. 예. 관광객들은 사고 비율이 더 높잖아요, 언제나. 근데도 훨씬 사고는 적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큰 사고들이 뭐냐면 그 나이 60 넘어가신 미국 아저씨들이, 특히 미국 아저씨들이 이제 자주 하시는데 왜 특히 뭘 하시는데? 해발 5,000m 넘어갔으면 자기의 이 건강함을 자랑을 할 수 있다고 사진을 찍어요. 네. 사진을 찍는 건 좋은데 그때 이제 시가를 묻히죠. 시가를 문다. 해발 5,000에서 시가를 한번 물으면 일산화탄소가 한번 쭉 빨려 들어오면서 네. 사람이 순식간에 뇌졸중의 경험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바로 이제 헬기 불려서 내려가야 돼요. 그런 아저씨가 쓰러지면 그 포터가 혼자 들고 내려올 수도 없고 헬기가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 병원비로 한 700에서 1000 정도를 갖다 쓰시게 되죠, 보통. 그것도 그나마 동행인이 있어야지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원래 그 동행인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아, 셀파? 포터가 있어야지 올라가요. 포터와 가이드가 있어야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게 대응들을 하는 거죠. 근데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도 꼭 뭡니다, 미국 아저씨들은. 그건 뭐 우리나라 아저씨들도 그럴 것 같아요. 씨가 안 팔아서 그렇지. 네. 다른 건 많이 무세요. 도라지를 물고. 사전에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지 보죠. 사전 대비. 해발 1500m 안쪽인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날씨 변화는 사실은 히말라야 못지 않습니다. 봄, 가을에 갑자기 눈이 막 내리기도 하고요. 기온이 0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고요. 아까 그 김상조 독점거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이건 뭐 굳이 국립공원까지 안 가도 되고 군대 가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행군하다가 3월 중순에 제설 작업하고. 네, 맞아요. 한나절 정도 걷는 등산 코스라고 하더라도 챙기셔야 될 건 다 챙겨야 돼요. 그 챙겨야 될 게 뭐냐? 방수가 되고 방풍이 되는 자켓, 방수포가 달려있는 배낭. 이거 씌울 수 있는 거 배낭. 방수포가 하긴 정말 전 산을 모르는군요. 그냥 평상시에 비가 올 때 시내에서 걸어 다닌다고 해서 웬만한 가방들이 막 비가 줄줄 새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산에서는 만만치 않은가 봐요. 훨씬 셉니다. 그리고 땀 배출이 되는 속옷을 챙기셔야 되고요. 땀 잘 흡수하는 양말과 통기성과 방수 능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말과 장갑은 항상 여분이 있어야 되고요. 산행 중에 마실 물과 열량이 높고 무게가 덜 나가는 이 영양바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비상식량들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행군이네, 행군. 예. 그러게. 자유시간. 1시간에 한 번씩 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뭐 물론 이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페이스를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들을 하시는데 네. 원래 가이드가 필요한 건 초보자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산행은 취소하거나 아니면 코스를 최소로 줄여야 됩니다. 본인 능력의 한 반 정도밖에 못 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 체력의 70% 이상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아, 그죠. 내 HP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심해서 이 10대나 20대 시절의 체력을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바보들. 요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여튼. 그리고 반드시 2인 이상으로 움직이고 속도는 산을 가장 못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겁니까?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의 등산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보통 500m 간격인데 표식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시 숫자들 찍혀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내 위치를 갖다 알려주는 곳인데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게 없으면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 아니면 뭐죠? 그럼 그거는 길이 아니고 그냥 등산로가 아닌 굉장히 위험한 쪽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아닌 쪽으로 간다는 건 길이 곧 끊길 가능성도 있고 혹은 구조하는 쪽에서 그게 어딘지 모를 수도 있다.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보면 코미디들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산을 갖다 올라갔는데 차들 와가지고는 막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굳이 안 가도 되는 길. 노고단을 굳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노고단을 차로 갈 수 있는데. 제가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회사 워크숍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 회사인 줄 알아. 우리 회사는 산 안 올라가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길이 이상하게 많이 힘들다. 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길과는 다르게 너무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그 분명히 길 아니에요. 한국의 등산로는 분명하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등산로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걷지 않아도 되는 형태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렇게 개발했다? 예. 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방수자켓 꺼내갖고 입으셔야 되고요. 바람 불면은 방풍자켓 입으셔야 되고요. 체온 보존입니까? 예. 예. 왜냐면 저체온증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체온증은 정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금방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네. 목표 지점은 대피소로 잡으셔야 되고요. 대피소. 이 산은 기본적으로 체력 소모도 굉장히 좀 심하다는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안 갈라 그래. 그리고 양말을 계속 갈아 신어야 되는데. 양말을 계속 갈아 신어라? 네. 이게 왜냐하면 땀이 흡수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마른 양말을 신고 있으면 이게 충격이 흡수가 되거든요. 발의 통증이 좀 덜해지죠. 네. 근데 계속 젖어 있으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양말의 쿠셔닝은 젖으면 사라진다. 아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심하게. 농구 많이 하면 겪는 일이긴 한데 자전거 많이 타셔도 겪을 수 있죠. 네. 등산할 때는 더 심하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니까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야영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야영장에서만 해야 됩니다. 이거 새벽에 폭우로 내려갈 수 있는 곳에 얼마든지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가벼운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요. 야영장 몇 개 떨어져도 텐트는 큰일 나죠. 야영장도 몇 군데 이제 저는 그냥 구경만 해봤어요. 야영장을 보면서 왜 굳이 저기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보고 있으면 거기도 계곡 근처 막 이러니까 거기도 물 불어나면 위험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거기는 중요한 건 옆에 사무소가 바로 있고 대응을 빨리 해주죠. 예, 심지어 막 전기시설 같은 것도 막 돼 있고 막 이렇잖아요. 대비는 빨리 되는 곳이니까 오피셜한 장소라는 건.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아빠들의 로망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데리고 가는 저게. 참 싫어. 그런 거. 등산로는 물론 야영장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곳으로만 다니시면 사실 큰일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레인저들이나 119 구급대의 도움들은 되게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자주 출동하겠죠? 예. 그리고 모든 사고는 사실 좀 방심하기 때문에 발생들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가시면 큰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증가하고 있는 일들인데 셀피 찍으시다가 좀 독특한 셀피들을 찍으시다가 추락사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오. 그리고 과한 자신감으로 막 산에서 점프하다가 착지 실수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점을 왜? 이거 좀 기본적으로 산은 30년께 잠깐 문안 인사드리고 지나간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데지
그 덤비는 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반복하지만은 산행의 기준은 페이스는 가장 못 올라가는 사람이 페이스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꾸로. 야영은 계속 반복하지만 정해진 곳에서만 하시고요. 그리고 나쁜 것은 그러지 마세요. 혼자 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혼자 간다. 등산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혼자 산에 가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사실 초보자들이 이걸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산에서 술 마시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에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 아니에요. 보통 혼자 위스키, 가면 안 돼서 여럿이 왔는데 술을 먹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위스키나 뭐 들고 가시는 병들이 따로 있죠. 위스키도 들고 가요? 예, 이 군용 야영용 위스키 저게 있어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걸 고백을 해보죠. 수년 전에 말이에요. 팩으로 된 소주를 야구장에 반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병 들어있나 검사해보거든요. 예. 그 팩을 챙겨가면 안 걸려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계산할 때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등산 가냐고. 전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걸 등산 가는 사람들이 사는 거구나. 난 대체 팩소주가 왜 개발됐나 했더니 등산 갈 때 가져가려고 아예 이렇게 개발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거의 이건 조장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사고를. 여튼 산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산에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저희의 중요한 견해는 이겁니다. 산에 좀 안 가면 안 되냐. 하지만 산은 좋다니까요. 뭐 사람들이 휴가철에 가게 되는 게 산 아니면 바다 아니면 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은 사실은 요즘 녹조라떼 이후로는 잘 안 가고. 네. 그럼 이제 선택지가 계곡이랑. 그러게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바다밖에 없는데. 산, 강, 바다인데 가서 안전한 곳은 없네요. 안전한 곳은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본집. 안전한 놀이터도 안전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 집 밖으로 나가는 건 항상 위험해요. 예. 산을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광고를 듣고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마트 안 가? 라면 끊었어. 넌 마트를 라면만 사러 가? 아, 나 이제 그것도 안 써. 얇다고 광고해서 샀더니 진짜 얇기만 하잖아. 누가 개발을 모르는 줄 아나. 기술이 있으면서 왜 그래?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days.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돌아왔습니다. 이게 산에서도 그렇고 물론 보통 한국은 산이겠네요. 조난이 된다는 건 가장 적확한 개념은 뭡니까? 실종이 되는 건가요?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내 체력 상태로. 뭐 길게 다르게 정의들을 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들로 정의를 하면 그렇죠. 조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들. 해마다 송이철이 되면 그리고 이제 나물철이 되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야. 모르는 세상이 아니죠. 이건 요파씨 사연으로도 나왔어요. 요파씨 사연으로 나오는데 송이철이나 나물철에 철이다 이러고 막 뛰어가는 그나마 비근한 걸 본 게 도시에 있으면 뭡니까 냄새나는 거 뭐지? 은행이 떨어지니까 어르신들이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 주스로. 근데 은행은 도심에서도 줄 수 있으니까 은행 때문에 조난을 당할 가능성은 좀 낮은데 맨홀에 빠지지 않는 이상. 송이나 나물은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좀 한국인의 DNA에 있는 게 아닌가, 백의 숙제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 게, 유럽 연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유고 연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전을 벌였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뢰가 엄청나게 깔려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요즘 꽃보다 누난가? 그 이후로 좀 이제 떴는데. 동구권에 갔어요? 예. 결론이 뭐예요? 가시다가 이제 그 나물들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보시면 일단 세우고 산으로 올라가신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밑에 딱 붙어있는 게 지뢰 주심 뭐 이런 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지뢰 제거를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외국말로 써있으니까. 아니, 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지뢰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슉 하고, 일단 본능이 부르나 봐요, 그게. 나물이? 예. 말 그대로 복불복이네요. 아니, 이거, 나물 캐다가 큰일들 당하시는 분들이 로키 산맥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돈 많이 써서 유럽 여행 가고, 로키 산맥 국립공원 이런 데 가서, 왜 취나물을. 그 주로 고사리 때 드시죠, 그분들도. 아니, 그런 데서 나물 캐서 지뢰 밟느니, 절벽 가서 제비집 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부터는, 이게 이제 비용으로 환산되는 취미생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좋아서 하시는 것 같아. 나무를 딸 때의 이 촉감이 아주 독특하대요. 쾌감이 있어요. 쾌감 되게. 손맛이 좀 있답니다. 기계식 키보드 사다 드려요. 이게 아무튼 조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본인의 체력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고는 등산 코스를 잘못 잡아서 당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제 참고할 만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저질 체력이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체력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등산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반인의 속도로 몇 시간 이런 형태들로 짜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인의 속도를 얼마라는 게 내 기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30대 남자 정도의 속도들이고 30대 남자라고 한다면은 저기 미국 운동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1마일을 약 한 13분 31초에서 14분 12초 정도에 걸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1마일을? 예. 13분에서 14분 사이에 걸을 수 있는 속도. 그러니까 이거가 기준이 되는 속도예요. 이거보다 대부분 다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본인의 이 속도를 갖다가 나눠서 거기다가 이 설명에 붙어 있는 몇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다 곱하면은 본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1마일을 20분 걸려가지고는 걸었다. 그럼 대략 한 1.4배 정도가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설명에 붙어 있는 얼마 정도가 걸린다에 1.4를 갖다 곱하면은 내가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1시간 단위로 쉴 수 있는 물과 영양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은 준비가 좀 되는 거죠. 1.609km니까 그냥 대략 1.6km로 퉁쳐 보자고요. 네. 그러면 20대는 14분 안에 끊는다라고 하면 800m를 7분에 걷는다.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저는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거리 그 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성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평지고 그리고 본인들 계속 말하지만은 남자들은 본인의 체력 수준을 10대와 20대로 생각을 하지 떨어져 있다고 생각들 별로 안 하거든요. 그니까 말이에요. 스트레칭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걸 찾아서 먹지 운동을 할 생각은 별로 안 하죠. 그렇죠. 좋은 거 먹죠. 군뱅이도 먹고. 좋다고 하는 것들 찾아 먹죠, 보통. 찾아 먹죠. 이번에 뭐야? 생태계 교란종 있잖아요. 쥐같이 생긴 거. 큰 쥐. 뉴트리아. 네. 운땅선분 나왔다고. 지금 멸종 위기가 도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리당 50만원 주던가요, 그게? 키로에 50만원. 드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당신의 체력이 저질된 건 보통 운동 부족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걔네 드시면요, 기생충 감염됩니다. 그러게요. 제대로 유통 안 되는 거 먹으면. 그럼 또 구충제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충제를 잘 안 잡혀요, 걔는 또. 체력을 회복해야겠다고 산에 가서 조난당하고, 술 먹고, 그럼 담배 이제 피우고. 또 소화 잘 되는 양배추를 또 먹고. 신이 태우고 막. 네, 일단 본인의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건지는 감안을 좀 측정을 하시는 법들은 뭐냐면. 네. 학교 운동장 가시면 보통 한 400m에서 200m 트랙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시고 1.6km를 갖다 걸으시는데 처음에는 3분 정도를 천천히 걸으신 다음에 3분 땡 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전속력으로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1.6km, 그러니까 1마일을 딱 걸었었을 때 속도가 얼마냐를 보고 내 체력 수준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좀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해보시면 아마 50대에서 60대 정도 체력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남성 기준 50대에서 60대 체력 기준은 14분 25초에서 16분 18초네요. 예. 네. 테스트 해보세요. 거의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사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전 대비. 총 거리가 얼마를 걸어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니까 1시간마다 한 번씩 쉬고 한 10분 정도씩 쉬고 물과 간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짐을 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한 250ml 정도 마신다고 치고 간식은 시간당 초코바 하나 정도 먹는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절대로 카페인 들어가 있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뇨작용이 있고요.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물 배출이 굉장히 많고요. 아, 물을 많이 쓰게 된다. 예. 땀 배출로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뇨작용이 있는 것까지 나오면 좀 탈수 증세가 올 수 있죠. 하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하라는 조언은 없죠. 그렇죠. 무산소 운동이면 반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등산화 고르는 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그 5mm에서 10mm, 그러니까 1cm 정도 큰 걸 갖다 권하는데 이거는 그 본인의 발 붓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발 붓기. 그러니까 발이 좀 많이 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볼을 좀 큰 걸 조금 더 큰 걸 쓰셔야 되고요. 전문 용어로 1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양말을 더 끼워 가지고는 맞춰서 신은 상태에서 양말을 빼는 형태들로 그 발을 갖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느 신발을 고르나 다 모두가 하는 조언인 게 양말을 벗고 고르지 마라. 죽어도 쓰레빠 살 거 아니면. 그렇죠. 네. 그리고 기왕이면 저녁에 사라. 저녁에 사라. 네. 항상 이 가장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 가장 고르기 간단한 방법은 발을 딱 신었는데 앞뒤나 양 옆이 안 닿으면 돼요. 물론 그랬을 때는 너무 클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그게 안 닿기 시작하는 사이즈가 딱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네네.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게 이거 준비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좀 욕먹기 시작해요. 너 히말라야 가냐. 근데 이 30대 지나시면 무릎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무릎. 네. 이게 스틱하고 무릎 보호대는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려갈 때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려갈 땐 우리가 쓰지 않던 근육으로 써요. 그러니까는 안 쓰던 근육을 갖다 쓰게 되니까는 굉장히 힘들어서 다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릎 보호대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안 쓰던 근육 써요, 다. 올라갈 땐 그래도 좀 익숙한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런지 같은 자세하고 비슷하게 막 그 큰 보폭으로 한다고 치죠. 한국 사람들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엉덩이 근육 같은 거 안 쓰거든요. 매우 새로운 기분이 들죠. 그랬다가 내려갈 땐 지옥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릎 보호대는 내려올 때 무릎뼈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걸로 고르셔야 됩니다. 보호대는 무조건 타이트해야죠. 예. 제철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도 한 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순식간에 쌀쌀해지거든요. 이것은 조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할 때니까 많이 따뜻할 수 있어야겠네요. 또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또 땀 배출하고 또 그늘에 또 쉬다 보면 또 금방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체온 변화가 사실 굉장히 심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자신의 속도로 2시간 이상 걷는다고 한다면 2시간마다 갈아 신을 양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 다시 강조군요. 2시간마다 갈아 신을 양말.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차들이 굉장히 심해서 몇 번 해보시면 사실은 자기한테 얼마만큼의 양말들이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초보자는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죠. 이건 항상. 축구 많이 하는 양반들이 좀 잘 알죠. 양말 여러 개 필요하다는 거. 물론 모르고 막 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산행 가시는 때는 항상 그 산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알리바이를 남겨라. 왜냐면은 안 오면은 사람들이 조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트위터에 올려라. 아, 나 산에 감. 그건 팅여돌 얘기잖아요. 어르신 산에 가신다 이것들아. 산에 갈 수 있는 거는 보통 해가 뜬 직후부터 해가 지기 2시간 전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해가 뜬 직후부터 해가 지기 2시간 전까지요? 예. 그 이후까지 잡으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해가 지면 산적이다. 예. 아니, 산은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왜 사극 보면 그 달빛이 환해가지고 막 얼굴 다 보이는데. 그건 조명의 힘이죠. 그렇죠. 예. 반사판이다, 그것은. 네. 그리고 반복하지만은 안전과 산불 예방의 차원에서 한국의 산들은 대부분 등산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등산로는 매 500m마다 표지석이 따로 있습니다. 이 표지석이 없다면 많이 걸었는데 이 표지석이 안 보인다면 길 잘못 뜨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네,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해야 될 일들로는요? 이렇게 하세요. 표지석이 안 보이거나 계속 길이 험해진다는 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빨리 하셔야 되는 건 등산로를 먼저 찾는 거죠. 네. 길처럼 보이는 길을 찾아라. 네. 근데 등산로가 도저히 안 보인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로 하기에는 되게 편한데, 내 길이 진짜 길이 아니야. 이거를 깨닫는 게 되게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니 하다못해 좀 끝에 그건 사무엘님도 몰라요. 이 길이 맞는지는. 아니 이건 막다른 골목 가더라도 길 없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좀 그건 그래요. 확인을 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인 것 저 같아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손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손을 많이 쓰고 있다. 내가 뭐 나무를 생각보다. 지탱하고 간다거나 나무를 잡았거나 바위를 잡거나 이러고 있다. 그럼 길 잘못된 거예요. 거의 100%. 그 관광 가이드들이 김병만 씨한테 맨날 주는 칼 있잖아요. 그거. 맥갈로 칼요? 네, 아니요. 저 큰 풀 같은 거 이렇게 해치라고 이렇게. 정글동? 네, 그래요. 예. 그런 게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난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손을 예전보다 많이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족 보행이 되면은 이제 돌아가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됐다라고 한다면 길이 사실 안 보이기 시작하면 좀 당황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능선 위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능선을 따라가라. 능선 위로 올라가 보면 길이 대충 보여요. 그리고 여름과 능선도 못 찾을 것 같아서. 네. 겨울만 아니면 봉우리와 봉우리가 연결된 산들을 그러니까 이 산세들을 갖다 자세히 좀 쳐다보고 있으면은 대략적인 등산로의 위치가 보여요. 아, 시야를 요렇게 두면 봉우리와 봉우리가 연결되는 지점을 들여다보고 있어라. 예. 그러면 대충 보여요, 그게. 근데 이거 겨울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또. 겨울엔 안 보여요, 왜? 겨울엔 안 보여요. 눈 때문에 거리에서? 안 보여요. 눈 때문에 안 보여요. 다 그래서 안 보여요. 맞아요.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겨울에는 그냥 다 똑같은 어떤 훌륭한 베이커리에서 잘 만들어 놓은 케이크같이 생겼잖아요. 네. 겨울엔 모르고 봄, 여름, 가을에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쳐다보면 등산로가 어딘지 보인다. 거기서도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시면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위치를 이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119로 보내시면은 대략 그 신고가 접수가 되고 네. 괴주로 오십니다만. 근데 안 터지면 데이터 통신이 안 된다라고 뜨면 전화 안테나는 뜬다면 마지막으로 봤던 표지에서 그 숫자를 갖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참 난감하죠. 별 생각 없이 지나갔을 테니까. 그 한국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송전탑 말고 서 있는 기지국들이 있기는 있어요, 산에. 예. 근데 막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은근 안 터지는 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요즘 LTA 되고 나서부터는 500m밖에 안 되니까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깔아놓고 있는 거는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전쟁 중인 나라라 북쪽 아저씨들은 내려오면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 용도들로라도 터지는 지역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실은 터집니다. 조난의 확률은 한국에서는 좀 낮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래요? 예, 이거 전화도 다 터지는데 왜 그래? 그 군 하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 하사들이 송이 따다가 6명이 이 부대 복귀를 제때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사쯤 되면 득도법 하지 않나요? 그니까 그 양반들이 아마 수색된가 그랬을 거예요. 수색도 못하고 전원 영창을. 그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뭡니까? 특히 가을 같을 때 낙엽이 쌓여있는 길이 좀 젖어 있으면 그건 무서워요. 거기 그 동물이 좀 지나가도 길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나무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밑에 이제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들어가지고는 들어가면서 그 사족 보행을 하고 있죠, 어느 순간에. 낙엽 때문에 등산로가 안 보일 가능성. 낙엽 때문에 안 보일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요. 등산로는 보여요. 그런데 그 낙엽 때문에 낙엽이 이렇게 그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동물들이 밟고 지나가서 거기가 등산로처럼 보일 수 있는. 거기가 등산로로 보일 가능성. 예.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 낙엽 자체가 물에 젖으면은 굉장히 좀 이제 잘 찢어지고 이러니까 길처럼 보이는 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구분되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람이 통과할 수 없어요, 그건. 동물은 통과할 수 있지만. 그걸 따라가면 길을 잃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족 보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난 여기 잘못 들어갔다고 바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때부터는 뱀이나 말벌 공격도 당하실 수 있죠. 등산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아저씨들이 열심히 제거를 합니다. 지리산에서는 반달곰이 한 번씩 나온다고. 지리산도 그 등산로 쪽으로는 그 거의 안 나오고, 예. 걔가 나올 때는 주로 배고파서 나오죠. 예, 배고파서 예, 김밥 밥 얻어 달고. 먹으려고 나온다고. 사람들이 계속 주니까 그런데 그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안 주면 해코질까봐. 안 주면 해코지는 안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등산로를 항상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기예보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일단 산 날씨가 아주 극적으로 바뀌긴 하지만은 예보 범위 내에서 외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올 확률 60% 뭐 오면 강수량 10mm 뭐 이랬는데 이러면은 갑자기 100%. 200mm가 퍼붓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 100mm까지는 올 수 있죠. 그래도 편차는 꽤 있는데요. 예. 예보대로 갈 것 같았으면 지금 비 내렸어야 되거든요. 그건 그래. 하지만 예보를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예. 반복하지만은 최근 조난사고의 대부분은 송이 캐러 가셨거나 아니면 나물 캐러 가셨거나. 사 먹자. 물론 거기서 볶아 먹진 말자. 그리고 거기서 해보셔야 그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나물이 어느 정도 어떤 건지 구분하시는 정도 수준이시면 그 왜 거기 가세요? 네. 좋은 거 많으실 텐데. 그냥 저 도매시장으로 가라. 정 퀄리티를 못 믿으시겠으면. 산행 초보가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큰일 나거든요. 계곡이 제일 미끄럽습니다. 그건 저도 몇 번 안 해본 저도 기억나요. 네. 정말 미끄러워요. 그 다음에. 근데 계곡은 시야가 확보되는 느낌이라서 거길 따라가고 싶은 좀. 근데 길이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위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밑에가 없는 거죠. 근데 시야는 계속 연결들이 돼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푹 하고 빠지는 거죠. 계곡 조심. 밤에도 계속 등산하시는 거. 이거 랜턴 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좀 산 많이 타시는 분들이 네. 많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겠다라고 가시는 초심자들이 하시다가 대체로 조난을 당하죠. 굉장히 산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랑 본인의 능력치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레벨 1과 레벨 34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게. 가야 할 필드가 다르죠. 예. 하는 사람 있나 봐요? 좀 산 탄다라고 하는 양반들이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 채널 A의 그 자연인 분들. 제 친구도 그런 놈들이 둔지 있어요. 정말요? 예. 짜증나죠. 볼 때마다 좀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산을 잘 몰라서 되게 죄송합니다. 물론 저체온증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산에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산은 전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왜 날 여기에 데리고 와? 이러고 화가 나가지고 늘 체온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잘 몰랐는데 주의할 게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똑같이 산입니다. 다만 겨울 얘기입니다. 스키장에서 부딪혔을 때 요즘은 여름에도 탈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가요? 실내 뿌려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여름에? 네. 그건 밖에서고 실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실내에서 또 인공눈 뿌려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예, 스키장 굉장히 많아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예. 근데 이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슬로프 충돌 사고가. 슬로프 충돌 사고요? 예, 슬로프 사고가 1178건이었는데. 5년간 1178건. 예, 이게 거의 대부분 혼자 미끄러지는 거였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그건 보통 뭐 접수도 안 될 정도로. 네. 충돌 사고가 총 한 13.4%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충돌 사고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이 충돌 사고의 50%는 첫날 가신 분, 아니면 1년 안 되신 분. 그렇죠. 첫날 갈 때는 어지럽죠? 네. 예. 근데 이 충돌 사고라는 게 사람하고 부딪혀도 아프고 무서운 일인데요. 갈 대로 가는데 중간에 막아줄 사람도 안 나타나서, 벽, 펜스, 기타 시설물, 하고 들이받는다. 벽이라도 박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는 그물망으로 쳐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또 낙하하는. 넘어간다. 낙하기가 아니라, 보통 저자세가 되죠. 아주 좀 민망한 자세, 이렇게. 참새 그물 딱 잡혀가지고 감기는 것처럼 그 자세가 되죠 보통. 네. 안 다치면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충돌은 많다. 스키장 충돌 이야기입니다. 사전 대비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고속으로 움직이는 스포츠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전보호와 보호장구는 필수적이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전장구가 깨졌으면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좀 찌그러지면 사실은 더 이상의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보통 빌리잖아요. 예. 그래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났으면 교체를 하셔야 교체를 되고. 하시는데 예. 빌리시는 분들은 그냥 빌리시는 분들은 금이가 있거나 뭐 찌그러진 자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뭐 저 대여소의 직원분들 바쁘다고 그거 잘 안 보잖아요, 보통.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보셔야 돼요. 이거 예. 한번 찌그러진 자국이 있나 깨진 자국이 있나. 그죠. 한 번 깨지면 용도를 다한 거다. 예. 충격을 더 이상 그러니까 자전거 헬멧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번 깨지면 땡겨요. 그렇죠. 돈이 10만 원짜리인데. 그 적어도 뭐 일반 헬멧들도 다 그렇잖아요. 오토바이 헬멧도 비슷할 텐데. 오토바이 헬멧도 그 한 번 사고 난 이후에는 쓰면은 안 되죠. 네. 예, 그런데 외부에 그래도 자전거 헬멧보다는 외부에 또 플라스틱으로 또 감싸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러려니 하며 잘 확인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는 본인의 몸에 딱 맞는 걸 쓰셔야 됩니다. 헐렁한 옷은 리프트에 낑기고요. 스키 폴대 같은 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보드 및 스키와 관련된 매우 오래된 패션 트렌드잖아요. 상당한 오버사이즈. 그렇죠. 약간 헐렁하게 입는 거. 예. 근데, 폴에 걸린다. 생각 안 해봤어요.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시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지는 방법이랑 일어나는 방법은 배우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니, 이거 안 하고 그냥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가면, 야, 내려가. 이 정도 시키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아니, 그래도 A자 정도까지는 가르쳐 주지 않나요? 그거 정도까지 하면 좀 이제 안전을 챙겨주는 그룹이고. 어떤 나쁜 친구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 정도도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이모가 저 스키 가르쳐 준다고 A자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그때 당시 무주 리조트였는데 그 제일 높은 곳이 무주 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예. 거길 데려간 거야. 저는 용평에 레인보우 코스 있잖아요. 네. 초보자한테 거기다 던져주는 사람들도 봤어요. 네. 저 그래서 못 내려가요. 겁나서. 무주 익스프레스에서 스키 떼고 스키 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게 차라리 나와요. 네. 매우 안전한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A자로 그러니까 정말 굴러내려오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넘어지는 방법과 일어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라. 예. 그 다음에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로 가셔야 되고 절대로 과속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은가 봐요. 네, 근데 이게 스키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캐나다의 위슬러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직활강입니다. 직활강. 예, 얘네들을 이거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사람들끼리 워낙에 넓어가지고 사람들끼리 부딪힐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땅이 넓어서. 예. 근데 거꾸로 위협이 뭐냐면 그리즐리거든요. 북미산 불곰. 그리즐리는 스키장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나요? 걔가 이제 사람을 습격을 하죠. 불곰의 저녁 식사가 되시기 싫으면. 그러니까 강에서 연어채 가듯이 사람이 내려오면 이제 그렇죠. 얘가 한 시속 44km로 움직이나 50km로 움직이나 그래요. 진짜 빨라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예. 싸대기 한 대면 이렇게 기절하니까. 그렇죠. 그냥 내장이 터지죠. 네. 그냥 팔만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럼.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그리즐리가 와가지고 자기네 고추장 불고기 뺏어 먹은 얘기도 오긴 왔었는데 고추장 불고기만 뺏어 먹은 게 아니다. 예. 사람이 곰 밥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 거기는 처음부터 그냥 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정말 한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꾸로 많으니까 한국은 인파가 문제니까. 예. 그리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카페테리아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다라고 해가지고는 잠깐 멍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 스키의 가장 어릴 때 가장 짜증나는 점은 그거였던 보드에 근육이 쉴 틈이 없다. 예. 쉴 때는 쉬어요. 따로 척추도 관절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정힘이 없으면은 슬로프 양쪽 끝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카페테리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기억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마지막으로 스키 보험을 꼭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거 몇 명 안 해요. 시즌권 해봐요. 모르는데. 왜 안 알려주죠? 광고 안 하죠? 시즌권 끊을 때 보통 옆에서 받아요. 그래요? 예. 그럼 그냥 추가 비용이라고 쳐다도 안 받던 거구나. 자차 개념인 거죠. 보험 들 때. 왜 그지일 때는 자차 들기 싫어요? 내가 설마 사고를 내겠어? 이러면서. 조심조심 가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부딪혔으면은 자신의 몸 상태하고 충돌한 상대의 몸 상태를 갖다가
만져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만지셔야 되고 상대는 이제 상대로 그렇죠. 이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볍게 부딪혔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충돌 사고가 났었을 때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상대를 확인을 하고 그 자리를 사고 처리를 갖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게 되면은 뺑소니 처리 비스무리하게 그래요? 예. 자동차 사고했을 때 뺑소니 한 것과 비슷하다. 예. 상대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를 뜨면.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스키장 안정요원 페트롤이라고 하죠. 이분들을 갖다 찾아야 됩니다. 일어난 현장에서 찾는 게 낫겠네요. 증인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뭐 환자 상태를 보고는 빨리 후송을 요구해야 될 수도 있지만 CCBB에 대한 분쟁들이 계속 발생들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가 와서 부딪혔잖아. 넌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네가 와서 부딪혔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가 가만히 서 있었잖아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네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네가 와서 들이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죄를 실토한 것이다. 그렇죠. 예. 자신 혹은 충돌의 상태가 잠시라도 의식을 잃었거나 굴절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은 후송을 요청하고 함께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충돌로 인해서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골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게 골절이 이제 가벼운 정도가 된다면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고. 산물이 2개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구나 뇌에 상당한 충격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까? 부딪혀가지고 2개 보이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충돌사고로.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데 뒤에서 부딪혔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무릎이 제 머리에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후두부에 내진탕이 올 수도 있고. 니킥을 맞은 거군요. 그거는 저 종합격투기에도 현대 종합격투기에도 반칙인데. 그렇죠. 뒤통수에다 니킥이라니. 그리고 사고 당사자들끼리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자동차 운전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겠어요. 대체로 사실은 스키장에서 사고가 나면 쌍방과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요. 법원으로 가는 스키장 충돌 사고도 많겠네요. 예. 이 법원에서 봤었을 때는 대충 이제 과실 비중들만 가지고는 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과실 얼마냐, 내 과실 얼마냐 가지고는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스키와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은 패션 감각이 좀 출중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헤드폰 끼고 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까? 일단 소리를 갖다 못 들으면은 요즘처럼 블루투스 헤드폰도 많이 나오는 시절에 안 된다. 아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함을 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일단 보이면. 그러니까 자신의 속도를 갖다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초보자라고 한다면은 피캬 하고 고함을 지르죠. 그나마. 우리가 콜로라도에 있는 어떤 스키장에 있어요. 그리즐리! 우엉우엉!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술은 호텔에 들어가셔서 콘도에 가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운동하실 때는 빨리 취해요. 이게 겨울에 이제 낮술 걸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렇죠. 시원하고. 들어갈 땐 시원한데 체온도 올라가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술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스키장에? 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맥주를 안 팔면 모르겠는데 맥주를 팔거든요. 맥주 판다고요? 카페테리아에서? 팔죠. 팔아요. 근데 이게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중턱에 있어. 네.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술 팔면 안 될 거 아니냐? 술을 먹고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나는 스키로 내려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닐 텐데. 일단 들고 타시는 분들도 있고 가방에 넣고 타는 분들도 제가 봤고. 그렇죠. 리프트 딱 앉은 상태에서 한 잔 딱 하면은 세상이 내 것 같고 그렇죠. 바람도 싹 오면서 풍경도 좋겠다. 강원도 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들 많이 타시니까 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술 마시고 타는 건 10대에 보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서 20대부터는 사고를 안 치는데 남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오면은 참 신기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새로운 경험이면 또 술과 함께 하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진리가 나오네요.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은 술과 함께 하려고 한다. 정말 남도 사람들한테 있어서 무주 리조트는 정말 판타지거든요. 새로운 세계죠. 눈인데. 네. 게다가 경남이나 전남에서는 가기도 힘들어요. 그럼요. 예.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만 19살 때 처음 집회를 나갔을 때, 너무 신나서 중간에 술을 막 먹는 게, 야, 빨리 뛰고, 고함 치고, 싸우고, 재밌는 건 다 한다고. 이번 겨울에 그러셨던 분도 굉장히 많을걸요? 그렇죠. 집회 처음 나가봤으니까. 물론 전 집회에서도 술은 먹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만, 저도 그랬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버핏으로 입으니까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해서 오버핏으로 입으니까 주머니는 크겠습니다만 술을 꼭 종이컵에 먹지 않습니다. 술은 그래야 맛이 아니에요. 빈 캔이나 병 같은 거 들고 내려오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거의 던져놓고 내려오면 이제 다음 사람이 지나가다가 찢기죠. 찢긴다라는 말씀은 병보다는 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캔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다른 부분 다칠 수가 있죠. 이게 그 개발 비용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단단하지만 얇은 알루미늄 캔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찢어지면 사정없이 찢기잖아요. 예전 캔들에 비해서 요즘 캔들이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밟다가 이렇게 깨지고 이런 거 보면은 옛날 것보다 훨씬 얇아요. 그래서 살에 파고드는 건 훨씬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겨울에 그렇게 한번 째져 놓으면은 저 처리하시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가요? 본인이 다쳤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달리게 되거든요. 아. 그 정도로 아주 얇고 날카로운 물질에 베이게 되면. 근데 맞아요. 이게 벌어진 상태로 가면 수술해가지고 다시 봉합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요? 벌어져 있고 계속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고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통증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스키장 충돌이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이런 걸 다뤄보니까 되게, 모든 게 새로워요. 관광을 다녀온 듯한 기분도 드는데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관광 가서 지금 죽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왔잖아요. 저 다음 주에 계곡 가서 백숙 먹기로 했는데. 네. 술을 드셨으면 물속에 안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플로팅이 저거 있거든요. 구명 조끼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종류가 조금 달라요. 네. 그럼 본격적인 계곡 말고요. 네. 그 백숙집들 모인 사이에 계곡을 빌려는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평상에서 주무세요 잠깐. 그래도 밥 먹기 전에 발 한 번은 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술 드시고 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산에서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바닷가와 강가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이 방송을 제대로 하게 됐네요. 예, 이달의 기획 기대해 주시고요. 재난 전문가 사무엘 성님이 다음 주에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 끝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 days.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에디터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옛날에 이번 주에 있었던 기록들입니다. 네. 먼저 7월 1일은 홍콩 반환 20주년이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홍콩이 이제 한 세기 만에 중국에 돌아간다. 근이 아니고 그냥 한 세기죠. 이것을 이제 뉴스로 접했던 게 그때도 저는 제가 어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재밌었던 거는 네. 그때 홍콩에서 나왔던 문화 상품들. 유명한 영화들과 영화 배우들. 네. 네. 물론 지금도 뭔가 홍콩을 배경으로 한 문화 상품들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슬리핑 독스라든가. 네. 네. 홍콩을 배경으로 물론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홍콩에서. 네. 네. 그래서 시진핑이 홍콩을 방문했고요. 친중파인 캐리람 신임 장관의 취임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조슈아 웡이 6월 28일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다가 석방되었고 7월 1일 시위 장소로 가는 중에 친중파 단체 회원들과 충돌하여 또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친중 단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 부대 같은 거죠. 네. 네. 광둥어가 아니고 표준 중국어 억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이거나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네. 외국어도 아니죠. 표준어를 잘 배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용병이 온 것 같다. 네. 본토에서 온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본토라는 것도 중국 그 홍콩 바로 위에서 온 게 아니라 네. 아주 먼 데서 오지 않았겠느냐. 그 관광버스 같은 거 타고요. 하북 지역의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을 많이들 하고 있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네. 2016년 7월 4일 의령군에서 있었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진 직후 이 선거에서 낙마한 손태영 후보가 혈서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경남에서 신문이나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엄청난 코미디인데, 예. 내용은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전반기 의장 선거를 할 때 무소속 의원 3명과 새누리당 의원 3명이 전반기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을 밀어주고 세세하게는 의장단 구성까지 결정하는 각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민주정치라고 하지 않고요. 과두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고 혈서 지장을 찍은 거예요. 심지어 이 각서대로 안 하면 얼마였죠? 2억이었나? 원래는 그러니까 각서대로 안 하면은 1억이고 한 명이 배신하면 2억이라는. 도박 많이 해본 솜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계약의 이 고버넌스 모델을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어차피 내 옆 사람은 배신하게 되어 있다. 각서를 쓰자.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무소속이 3명씩 나와가지고 이 각서를 쓴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내정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3명이 그 내정한 인물에 투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내정한 인물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3명은 집단 행동을 이유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의장선거에서 각서의 내용대로 손태영 후보를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 각서를 썼던 6명 중 1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1명은 기권으로 배신을 해서 낙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9명인가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원이. 그래서 5표 획득이 안 되면 나가린데. 네. 예. 10명이었을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디테일을 보자면은 이 한 명이 지금 한 명은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배신을 해서 기권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안 했으면은 5대5가 되는데 5대5가 되면 손태영 의원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의장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낙마한 손태영 후보가 각서의 내용을 공개하며 금전 보상을 위한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이 배신하면 2억. 당시의 기사를 살펴보면 각서고 뭐고 일단 경찰서에서 선거법 위반을 검토한다고 끝이 나 있는데 그래서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 적용도 받지 않고 담합도 딱히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엽고 멋진 사건이냐면요.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런 일을 개파가 합니다. 연구 모임 이런 것들이 하는데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의회 지방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지방의회 의석수가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 제일 힘이 센 어른 이런 사람 한 사람 밑으로 똘똘 뭉쳐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안 그래요. 맞아요. 자기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일단은 자기들이 모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도 해요. 다 농협에 자리 한 적 있고 아니면은 다만못해 위에서 무슨 고위 공직자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있어요. 거의 지역사회 실력자들이죠. 네. 자기들이 대변하는 게 다 달라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개파가 있으면 정치가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의회주의자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본능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걸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동네에서 혹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집 문서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하는 방식으로 각서를 써본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귀여운 점이 이런 사단이 났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지방의회 선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당 이름도 의미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는.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호남은 이쪽 당 영남은 저쪽 당 아니냐. 그거는 그 개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의회 의원 개개인이 내가 당적을 둬야 되겠는데 그냥 나는 저 당이 좋은데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 당이 하나의 트렌드에 몰려있기 때문인 거지. 이 당이 돼야 찍어주겠지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완전 개인의 이전 투구의 장에서 민주주의적인 의회 정치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 있었으면 길게 다뤘을 텐데. 혈서지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효력 없어요, 이게. 옛날 어른들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각서를 가지고 무슨 법적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 각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이 안 끝났는데. 그렇죠. 공증도 안 받아놓고서. 순진하고 귀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아마. 또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뭘 해도 이 사람들이 일단 지방의회에 들어오면 의장이 최대의 목표인 사람들로 돌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도시보다 농촌지역 쪽이 훨씬 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피를 아끼십시오. 네. 끝으로.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면 최저임금을 정하는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며칠씩 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사설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2016년 7월 4일 한국경제뉴스의 사설입니다. 이런 사설은 또 경제지를 봐줘야죠. 네. 제목은 고용부는 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나입니다. 네.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걸 신경 썼다고. 예. 인터넷 지면으로는 칼럼을 쓴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칼럼 끝부분에 유령 같은 화자가 등장해요. 원래 사설은 그 신문의 의견이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화자가 등장을 해요 또 갑자기? 유령처럼 등장을 해요. 보시죠. 끝부분입니다. 나라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시급 1만 원이 사용자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처리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나라 경제의 자살행위다. 이런 정치판 최저임금위원회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사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 1인칭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 것 같은 우리가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을 한번 살펴봤어요. 재작년. 네. 재작년은 어떨까요? 중앙일보의 2015년 7월 4일 칼럼입니다. 제목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도 생각하는 최저임금이 돼야입니다. 사설의 내용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내용, 그리고 정치권이 협상에 끼어들어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내용인데, 자, 일단 정치권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근데 마지막에 또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4.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 선진국의 적용률은 10%가 채 안 된다. 나쁜 일이죠. 그죠. 노동계 인상안을 적용하면 근로자 절반이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 이론상 맞네요? 모두가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이 아니다. 자, 묘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최저임금을 높이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진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진다. 우리 집은 거지라서 집사도 거지. 정원사도 거지. 이거! 비슷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문장인데 저는 일부는 공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절대임금으로 받아들이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언제나 이제 비슷한 업계의 이야기들을 하는 걸 즐기죠. 왜냐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시사 프로그램들은 상당 부분, 어떠한 사회 문제를 남 얘기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청취자들로 하여금 쾌감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죠? 언론사나 대한 언론사들 많이 보고 있으면, 아주 흔히 듣는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얘기가 많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동결이란 말 자체도 없는. 문장 해석해봅시다. 임금이 내려가는 중입니다. 네. 그죠? 보통 이제 뭐 2.5%에서 4% 정도 사이에서 정부가 발표하고 경총도 인정하는 수준의 물가 인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게 오르면 그게 동결이에요. 그렇죠. 같이 따라 오르는 게. 원래대로는 네. 그게 동결이라고. 퍼포먼스가 고만고만하거나 좀 그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정하는 측에서는 동결을 할 정도의 권한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3% 올리는 게 동결인 거라고. 그렇죠. 네. 거기서 잘했으면 아주 그나마 못해야 그렇게 하는 거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전보다 어느 정도가 늘어났고 블라블라 해서 자기 개발을 했고 직원이 이렇다. 그럼 4%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라고. 그렇죠. 네. 그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지금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최저임금 10,000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겁도 납니다. 네. 근데 반대를 하겠다는 이유로 이미 후퇴한 문화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상 유지를 이유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여튼 이 정부는 그 사업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공약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많이 한 정부니까 이 문화 바꿔나가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목요일날 윤세민이 자기 코너에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사업자 측에서는 동결을 주장하지 않을 뿐 네. 비슷한 시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더라. 요즘 이런 데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급여가 잘 오르지 않았던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함께라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네. 최근에 정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7,000원인가 8,000원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땡옥강이 제가 그 150원부터 시작된 인생이에요. 그쵸. 저는 쌍땡바 100원. 땡런볼 150원. 그죠. 올랐어야 돼요. 네. 올랐어야 땡토스 돼요. 다음 기회에. 네. 올랐어야 돼요. 네. 사업주만 정신 차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둬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내내요. 부디 산에 올라갈 때 조심하십시오. 김상조와 저의 견해는 가급적 등산을 안 하는 게 어떠냐 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7월 첫 번째 주 순서 마감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어김없이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승균 PD와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